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이 당헌에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 중에 이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전망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요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발 사법개혁안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팀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예상 시간대를 1시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충청권 안에서만 총 40km 가까이 막히는데요. 북천안 나들목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18km 구간 먼저 밀린 뒤 옥산 휴게소를 시작으로 청주 나들목 지나 신탄진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며 총 16km 구간 안에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남천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11km 구간 꾸준히 브레이크를 밟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13km 구간 불편합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 여주에서 감곡 사이 10km 막혀서 충청권을 진입하는 길이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경기권에서만 밀립니다.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19km 구간 정체가 길어지며 경기권을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화도에서 서종 사이 6km만 불편하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8km가량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6년 만에 1심 선고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과 보좌진 등 이 2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4월 이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이 신속 처리한 건, 즉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법개혁특위위원이었던 최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국회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혐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국회법 위반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심 선고에서 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벌금형이죠?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벌금 총 2,4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벌금 1,900만 원, 송원석 의원 벌금 1,15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외에도 이만희 의원 850만 원,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이 각각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의원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 그리고 국회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야 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피고인들 가운데 국회법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조금 계산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좀 예시를 들어서 해드리면 가장 큰 벌금형 받은 게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2,400만 원인데요. 이 국회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보면 벌금 400만 원으로 이 500만 원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로 벌금 액수가 이 500만 원보다 높더라도 국회법 혐의에 대한 벌금을 분리해서 보면 이 모두 5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6년이 넘어서야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정치 영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사법부에서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 생각들도 있었겠고 결론 내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거라는 예측은 좀 가능한데요. 이 재판부가 밝힌 이 6년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우선 이 사건 피고인 수가 26명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수만 2,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뭐 관련 증인 수가 50명,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 수가 300개, 6,000테라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이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증거의 수가 워낙 많았고 이 피고인 26명에 대한 반대 신문까지 일일이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백 명 증인 신문한 것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가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속됐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유죄인데 그러나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당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네, 이제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바라보는 기준점, 시선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좀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민주당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먼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피고인들 중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만큼 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동료 의원들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 운영을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다거나 그렇죠. 당시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점,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목하는 점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참작 이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인 동기로 범행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 그러니까 어떤 양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양형 이후에서 좀 거론이 됐는데 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군소 야당과 연합해 이 사건의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이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극심한 갈등 상황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어쨌든 현역 의원들의 충돌 행위는 법적으로 정치적 행위지만 굉장히 좀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재판에 넘겨져서 동일한 법원,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이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면 늦어도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 결과는 내년 초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역시 여기도 의원직 상실형은 안 나오겠네요. 네. 두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전남 신안 퀸 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입니다. 네, 아주 아찔한 사고였죠. 맞습니다. 지난 19일 밤 8시 반쯤 26,000톤급 여객선인 퀸 제누비아 2호가 섬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전남 신안군의 한 무인도에 좌초가 됐던 건데요. 당시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에 부딪힌 게 아니라 선박이랑 부딪힌 줄만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밤에 19일 밤 늦게 이제 이 소식이 9시 다 돼서 전해졌는데, 이 국민들 모두 세월호 사고를 떠올려서 굉장히 큰 우려들이 많이 나왔어요. 탑승한 승객만 246명,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이제 배가 출항한 상황이었고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었는데 다행히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승객들도 7차례 거쳐서 경비 함정으로 옮겨지는 등 구조에 나선 결과 3시간 만에 모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죠? 일부 승객들이 병원으로 몇 명 이렇게 고통 호소하면서 이송되긴 했지만 확인 결과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참 다행이었던 점이, 우선 이 대형 여객선이 섬과 충돌하긴 했지만 선체에 구멍이 뚫리거나 침수 피해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섬의 이 충돌 지점을 좀 보면, 이 섬의 충돌 지점이 경사가 좀 비교적 완만해서 이 배가 부딪힌 직후에 이 미끄러지듯이 섬에 올라탔고 이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고 직후 퀸 제노비아호 모습을 보면 이 두꺼운 철판으로 된 배머리 앞쪽이, 아래쪽이 사고 충격으로 상당히 찌그러져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되는 듯 자칫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고도 결국 인재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이 전남 신안 해상을 지나다 이 배의 방향을 제때 바꾸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로 파악이 됐어요.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를 경찰이 분석한 결과 이 1등 항해사는 좌초되기 13초 전에야 겨우 이 섬을 발견해서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이 타각 변경 지시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이 우선 조타실 안에서 전자나침반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 전방을 살피는 건 항해사의 업무라는 게 조타수 측의 주장인데요. 해경은 우선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당직 근무 수칙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이 60대 선장도 거론이 됐는데, 이 60대 선장 같은 경우에는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본래 직접 지휘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입니다. 관제 기관들은 별 책임이 없나요? 관제 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고가 날 당시에 목포 광역관제센터가 관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놓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퀸 제노비아 2호가 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게 섬으로부터 한 1.6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향을 틀지 않고 시속 41km 속도로 그대로 달려서 이제 3분 만에 섬에 부딪힌 거예요. 네. 이 선박 통행을 감시하는 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좌초 당시 좌초 사실조차 좀 뒤늦게 인지한 거로 파악이 됐고요. 보통 관제사와 직접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이 항로 경계를 좀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 이 사고 당시에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제사가 이 경보 장치를 꺼놨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허. 이제 다만 이제 해경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이 관제사 내 조직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경보 장치가 설령 켜진 상태였다고 해도 이 섬과 정상 항로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서 좌초를 좀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로의 경우 좀 수백 미터만 이탈을 해도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길에서 이 경보 장치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좀 이야기인데 우리 관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세 번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13년 만에 한국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거죠. 네, 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이 국제 투자 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주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서 이러한 승소 결정 선고받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이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우리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2억 1,650만 달러. 네, 그렇죠. 만 달러입니다. 예. 네. 2012년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 중재를 제시한 지 1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2003년 당시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뒤에 되팔아서 4조 이상의 차익을 챙겼었는데 네. 그럼 이제 당시 그럼에도 론스타는 뭐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이 고가 더 이제 좋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를 론스타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2022년 8월 판단은 대한민국의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제 3년 추가 심리 끝에 결국 최종 승소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총 4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배상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론스타가 그간 한국 정부에 쓴 소송 비용 73억 원을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을 론스타가 앞으로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까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론스타가 뭐 이외에 새로운 중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장작 13년 만에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은 이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된 거예요. 네. 뉴스펀치 1, 2, 3였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 늦가을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15도, 대구 16도, 강릉,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하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화요일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원권보다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들이 더 복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특히 발안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19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나기는 더 불편하실 텐데요. 입장에서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호두 휴게소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옥산 일대 지나기 더디고요. 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신내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목동과 하월곡 램프 사이는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 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 태스크포스 팀의 단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민권익위원장 지내셨죠? 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받았죠?
저도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목적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되었던 권익위원장을 사퇴를 시키려는 방법으로 전현이 나가라. 압박하기 위한 그런 표적 감사를 했다라고 보고 근데 그 있습니다. 실제 감사의 근거는 뭐였었어요? 처음에 제가 뭐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가 있다라고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에 와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비리에 대한 무슨 제보가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권익위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보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없고 제보 다 내용이 무혐의를 제보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밝혔어요? 그때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저의 이제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당시에 이제 관사의 뭐 수돗물 비용을 뭐 가다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났는데 언론사 그 간부들을 이제 제가 취임 인사차 언론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찬을 했었는데 그때 한 건이 3만 원이 초과가 됐다. 비용이 좀 추가됐다. 3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네, 네. 실제로 모든 혐의가 사실상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위원장도 당시 직접 조사를 받았어요? 저를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직원들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표적으로 하는 예, 예. 감사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나를 감사하고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런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그 감사원의 운영 쇄신 테스크포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과거 감사원 그 전 정권의 감사원에서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들여다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여다봤더니 바로 그 국민권익위 감사가 전반적으로 위법 부당했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감사원이 자신들의 지나간 그 과오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에 자정하는 그런 이제 그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기관이 정권의 뭐 일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또 개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이 저에 대한 감사가 위법 부당했다라는 일종의 자백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네. 사필 기정이지만 또 만시지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에 감사를 주도했던 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인데 지금도 감사위원이잖아요. 네, 사무총장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위원으로 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기제의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셈인데요. 뭘 잘못이 없고 또 뜻하다면 임기를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지난 정권의 이 온갖 감사원이 저질렀던 그런 불법 위법 감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요. 예, 예. 압수수색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이제 답답한 것이 제가 고발 조치했는데 한 3년이 지났거든요. 항상 이런 거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근데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위법 부당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만큼 그게 공수처에서 또 기록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다음 해 초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제 생각합니다. 있었던 일은 이거 먼저 여쭤봤고 네. 그다음 또 하나 따져볼 것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나경원 의원 등등에 대해서 유죄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거래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당에 이제 어떤 일부 의원님이 쓰셨는데 실제로 이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라는 게 누가 누구랑 뭘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그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의원을 감금을 하고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금형으로 과연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그동안 동물국회, 예. 이른바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만든 법인데요. 그 법을 가장 최초로 위반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사실상 당시 원내대표로서 주범의 위치에 있었던 나경원 의원조차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예. 이것은 좀 사법부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거래라고 표현한 이유는 누가 누구랑 어떻게 거래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지적을 한 것은 남편이 그 현직 법원장으로서 사실상 법사위 간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일 거다 추정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전현희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태스크포스가 사법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 사법부가 당신들 좀 봐줄 테니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좀 막아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거래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조희대 지금 대법원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 불신을 받고 있고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의한 내란 사건이 재판 지연이 되고 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그런 이제 재판부가 이 과연 내란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위원 재판부의 이 내란 사건이 몰아서 배당이 된 것이 조희대 사법부의 어떤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기를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의 판결이 있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저지하고 그렇죠. 막아주는 이런 부분에 관한 사법부의 일종의 이제 배려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거래란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건 뭐 아무튼 민주당은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의중이 있었는지는 뭐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네, 그건 거고요. 뭐 참 진상을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패스트트랙 사건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땅히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이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대검 예규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예. 2분의 1 이내로 그 이제 판결이 선고가 예. 될 때는 그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 근데 구형량보다 이번에는 턱없이 적으니까. 구형량의 징역형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벌금형을 나오고. 선고한 것은 이거는 형종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단장 맡고 계신 태스크포스 팀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하나하나 보겠는데 먼저 대법관수 증원 관련 법안은 이미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제출돼 있는 거죠? 네. 몇 명으로 늘리는 거죠? 지금 12명인데요. 14명을 더 늘려서 26명으로 증언하는 아닙니다. 대신에 그 한꺼번에 26명이 아니라 몇 년 단계적으로 네, 늘리는 거죠? 네. 한마디로 왜 늘려야 하는지. 지금 현재는 대법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상고심 재판이 매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또 상당히 이 특권화되어 있는 엘리트들의 그런 그들만의 이런 리그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지금 경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 수를 좀 더 정원을 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가 되니까 상고법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하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으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들을 다 임명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추천을 이제 다만 어느 기관이 하느냐 그런 거지만 임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실 대법관들이 뭐 거기에 좌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좀 약간은 좀 그 실체랑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모든 대법관들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또 다음 정권에서 또 대법관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사법개혁을 뭐를 할 것인가 25일 날 공청회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 네. 이건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대법원의 전 하회 재판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고 예산, 행정 이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장이 재판만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 빠듯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실상 재판 기록도 읽지 않고 판결을 했다는 게 지금 사실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시켰던 네. 거. 예. 그런데 그런 재판 기록조차 읽을 시간 없이 바쁜 대법원장이 이런 인사, 행정, 예산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 권한을 좀 더 분산을 시켜서 예. 재판과 행정 업무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법부 독립이 법원 외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인사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 내부의 독립이 사실상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이번에 뭐 이번 그런 패스트 트랙 사건이라든지 사실상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재판에 대한 불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대법원장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엘리트 판사들의 등용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고 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그 것이 위원회는 어떻게 이번 만드는 개혁입니다. 겁니까?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인데요.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법원장과 법관들 그리고 법원장들이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권한이 있고 또 변협이라든지 또 법학자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인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협이나 법학자 즉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함께 그러니까요. 참여한다. 법원도 참여하지만 비법관들이 비법관도 참여해서 조금 물론 이 법원행정위원회가 일일이 모든 실무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산하기관은 있어야 되겠지만 사무처를 둘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 사무처가 과거 법원행정처와 같은 역할을 일단 담당하겠지만 모든 결정 권한을 대법원장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변협이나 법학자 등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하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좀 통제 절차를 갖추자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 업무는 이거는 사실 꼭 법관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게 고민의 알겠습니다. 출발입니다. 과거에 그 법원행정처로 발령났더니
이 저 다른 법관들 그 뭐 사찰을 하는 임무 같은 걸 부여받아서 여기에 그 항고 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왔던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 그런 일들이 있으니 그런 식을 하지 못하도록 좀 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이 법관 인사도 다 관여를 하고 또 네. 법관 인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원들이 전국에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몇만 명에 해당하는 그 법원 직원들 인사조차 네. 대법원장이 다 권한을 가지는 거 이건 좀 지나친 측면이 있고요. 알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다음 부분 분산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예우 금지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퇴임한 사람들은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 뭐 이런 게 거론되더라고요. 네. 지금 정관 이후 금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관 이후를 위헌 소지 없이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정관 이후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의 정관 이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막을 좀 것이냐. 제한할 건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그 헌법상의 권리와 네. 충돌하는지 네,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걸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일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니까 위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사건만 제한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후에 모든 사건에 수임을 제한을 한다면 그런 이제 예, 지적이 예. 나올 수도 있으나 대법원 사건만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만 일정 정도 제한을 하고 다른 사건은 다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위헌 소지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법관 징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관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고 네. 탄핵만 이제 되도록 돼 있잖아요. 뭐 검사도 지금 그런 상태고요. 네. 그 검사는 해임까지는 되지만 네, 파면은 파면이 안 지금 됩니다. 파면은 안 되는 건데 네. 판사한테도 파면 해임 가능하게 하자.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거는 전제가 잘못됐고요. 지금 헌법에 의해서 판사들에게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는 탄핵에 의해서만 그렇죠. 판사들을 파면시킬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안은 철저히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의 파면은 헌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고 또 그에 준하는 해임도 사실상 그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현행 헌법 체계에서 가능한 알겠어요. 징계를 좀 더 실질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면 해임 추진은 전혀 잘못 알려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자. 네, 이것도 아니면 확정됐나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요. 지금 판사회의는 자문기구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의 각급 법원의 이제 사법 행정을 위임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각급 법원의 법원장에게 일정 권한이 위임이 되지만 그 법원장이 어떤 이제 판단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판사회의를 통해서 좀 그것을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는 이런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제 현재도 각 지방법원별 판사회의는 지방법원장의 어떤 결정에 그냥 참고 자료용으로는 예, 맞습니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의무적으로 그걸 인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일종의 그저 판사 집단 정치 같은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과도한 그런 이제 제안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판사회의가 지금처럼 유명무실화 되고 사실상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강화되는 그런 권한을 식으로. 좀 더 분산하고 민주적 알겠어요. 절차를 갖춘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사실 대법관 수 늘리자는 문제도 수십 년 된 얘기고 네. 법원 행정처 조직 개편 얘기도 수십 년 된 얘기고 네. 판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정관이야고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의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건 그 조금씩 진일보된 안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조희대 대법원하고 민주당의 그 이재명 뭐 여러 사건하고 이런 게 막 정치적으로 얽혀가지고 네. 진짜 차분히 논의할 게 전부 정치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예. 낮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개혁을 하라는 목소리가 높고 알겠습니다. 지금이 사법을 개혁하는 적기다?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에 일선 법관들도 참여합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참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뿐 아니라 일선 법관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그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법원 내부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죠.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동안 이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꼭 거쳤습니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래서 또 아니 뭐 공청회도 대부분은 반대하지만 일선 법관은 뭐 70몇 프로가 찬성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사실 그런 여론조사 할 수가 그건 없는 어렵지만,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들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네. 선후배 법조인들 통해서 예, 확인하면 알겠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대부분 이 법원 네. 행정처 폐지랑 사법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던데 결심하셨나요? 지금 이제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고요. 일단은 이제 굳혀가는 단계란 얘기는 이미 그 결심은 했고 좀 더 세게 하는 중이다. 그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사퇴 그럼 곧 하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한 다음 주나 이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네. 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그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쉽지 않은 싸움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도 어렵고 본선도 사실은 쉽지 어렵죠. 않습니다. 이게 서울이 상당히 보수 지형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도 준비를 해야 되는 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예선 통과부터 그렇습니다. 지켜볼게요. 네. 자,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